안녕하세요. 하하하. 오늘도 날이 밝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살아있는 날들. 오늘은 이제 행정부 일반 원칙 세 번째인데요. 내용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 신뢰 보호 원칙인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신뢰 보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거의 신뢰 보호는 한 장의 일반적인 한 장의 출제 비중만큼이나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제 교재는 보면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85페이지에, 신뢰 보호는 65페이지에 있는데, 왜 이런 편제를 그 20년간 유지를 해왔느냐 하면, 대학의 교재들의 편제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자도 아니고 또 대학의 교재들을 정리하는 학자들의 그 입장을 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2015년판, 다음 판 아마 2015년판일 것 같은데, 2015년판에서는 순서를 바꿔볼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학 교재의 편제를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 신뢰 보호 원칙에서 선생님들은 다 신뢰 보호 원칙이 중요하니까 신뢰 보호 원칙을 앞에 넣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출제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연계하도록 하고요. 연역적으로 봤을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신뢰 보호 원칙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 신뢰 보호 원칙은 출발점이라든지 연역상에서는 차이가 나고요. 또 보다시피 글자가 달라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상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내용에서는 아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때로는 신뢰 보호라고 하기도 하고 신의 성실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 내용과 취급과 효과가 똑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명문상으로는 구별이 되죠. 보다시피 글자가 다르니까요. 자, 일단 신의 성실 원칙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죠. 전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정부의 특성할 때, 행정부의 특성은 행위규범성, 즉 재판규범성보다는 행위규범성이 강하기 때문에 행위규범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거꾸로 사법관계는 도리어 재판규범성의 의미가 크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이제 커피를 뽑아 먹습니다. 이 행위는 매매행위예요. 법률행위입니다. 내가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 넣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동전을 이제 그 컵을 먹는데, 그 돈과 그 다음에 그 컵에서 나온 커피를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매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법률행위 하나입니다. 사법상행인데요. 특히 재미나는 거는요, 이 경우는 자판기의 그 주인, 즉 커피의 주인하고 소비자 사이에서는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없는 편이죠. 다만 동전을 집어넣고 그걸 누를 때는 뭐냐, 매매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냐, 묵시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의사표시에 의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뭐 공무원 시험 이제 막바지고요. 드디어 이제 곧 시험이 있게 된다 해서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드디어 뭐 이제 징글벨하고 또 뭐 이렇게 되면 마음들이 좀 좋지 않아요. 연말 되면은, 야, 내년이면 또 내가 한 살 더 되면은 이제 40대가 되는데, 그렇죠? 제 기준 아니고 여러분 기준. 저는 30대가 되는데, 하여튼 40대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친구들끼리 뭐 막년에 하자 오는데, 그 친구들은 다 뭐냐, 뭐 과장이다, 또는 뭐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만나면은 뭐 연봉이 얼마고, 또 뭐, 저쪽에 보너스가 얼마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차를 새로 바꿨니,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착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착잡한데, 그렇지만은 뭐, 마음을 다 잡아먹고, 나는 미래가 있으니까 하고 있잖아요. 학원에 일찍 옵니다. 더더욱 그냥 마음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독서실 일찍 왔어요. 왔는데, 아침 7시 반에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독서실 전체적으로 난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추워요. 추운데 막 덜덜 떨면서 이제 했는데, 밖에도 오늘따라 되게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올라왔는데 막 따끈한 커피 한 잔이 막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하나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동전이 없어요.
돈이 잔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이거 뭐 그런데 하다가 학원에서 사실은 얼굴은 좀 지나쳐 보았지만은 뭐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여학생이나 지나가가지고 좀 쪽팔리긴 하지만 가가지고 죄송하지만 저 자판기 좀 이상한 놈 쳐다보겠죠. 근데 사실은 동전 좀 하나 잠깐 빌릴 수 없겠느냐 이러니까 여학생이 약간 뭐 그러더만은 하나 줘요. 그래서 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자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되냐, 커피가 갈색이라 해야 되잖아요. 짙은 갈색을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옅은 갈색도 아니고 거의 노란색, 연노란색에 가까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판기 내려오는 파이프에 맹물로 씻었을 때 나오는 그런 색깔의 커피가 나왔어요. 커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온도는요, 미지근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미지근합니다. 먹는 순간 배신감에 불을 떨죠. 그래서 열 무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자판기를 쾅 차버렸어요. 자, 또 하나 주인 아저씨 있습니다. 자판기 주인 아저씨, 어제 또 누가 있잖아요. 자판기를 바로 찼어요. 차가지고 그 자판기 동전 인식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거 있잖아요. 고치니까 27만 나왔어. 제기랄 자판기 있잖아요. 컵 하나 와가지고 맨날 겨울에 추운데 그거 씻고 물 붓고 해가지고 하루 있잖아 한 잔당 한 80원 정도 남는데 그거 남아가지고 227만 원 물어놓고 나니까 정말 열받았어요. 잡히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뭐냐, 그것도 온수하는 조절 밸브도 고장이 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 사람은 일찌감치 있잖아요. 또 이거 온수 또 안 나온다고 지랄할 것 같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다시 또 얻어가지고 지금 고치러 오는 길이에요. 지금 딱 들어서는데 한 놈이 발로 또 쾅 차고 있습니다. 너희 새끼 이래 되겠죠? 자, 그게 이제 둘 다 이제 감정이 생깁니다. 감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두 놈이 이제 싸우는데 이제 뭐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차냐 이래 됐어. 이게 뭔 커피냐 이래 됐어. 물론 아저씨가 평상시에 마음이 좋았을 때 같으면 당연히 서로가 대화가 잘 됐겠죠. 근데 서로 마음이 격앙돼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퍽퍽 우기는 거죠. 그래서 성질 나는 상태니까 성질 나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거기 왜 커피가 아니냐 이랬어. 그게 보이면 칩니다. 이게 아저씨 이게 커피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이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따뜻한 거예요? 이게 온커피예요? 이 냉커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거기 색깔이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커피 지금 전혀 안 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파이프대로 내려가지고 그냥 커피물 흘러가지고 커피물 씻은 거 그거네 이렇게 얘기하죠. 아저씨가 있다가 이게 커피가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나? 커피만 이게 맹물이야 그러면 이게 맹물이에요? 맹물이 놀았나? 막 이러면서 그럼 이게 무슨 커피예요? 그러니까 이거 슈퍼 익스트림 아메리카노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열받아 버립니다. 그러면 싸웠는데 본래는 한 300원 또는 200원밖에 안 되는 커피 그냥 안 먹으려고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만 감정이 동원하는 거예요. 감정이. 결국 이제 싸움 나가지고 서로 고소하니 고발하니 해가지고 소송까지 갔어. 자, 이 소송의 초점은 뭐냐면 커피가 제대로 된 커피를 제공했느냐 이건데 제대로 된 커피이냐 아니냐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그 두 사람 사이에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계약서 쓸 때 온도는 몇 도 이상, 만약에 커피 자판기 넣기 전에 아저씨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 커피 사려고 하는데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마치 상사에서 무역 구매하듯이 지금부터 구매하는데 커피에 대한 조건인데요. 커피는요 최소한 원두는 어떤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볶는 이제 얼마 이상의 로스팅은 언제 했는 걸로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는 거 할 때 입자의 크기는 얼마로 하고 양은 어느 정도고 농도는 얼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온도는 얼마로 해가지고 물은 어떤 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계약서 써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 두 사람 사이에 그냥 묵시의 계약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럼 법관은요 재판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제 우리가 행정부의 경우는요 법률이에요. 법령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사법관계는요 계약의 내용이에요. 계약서에 적힌 게 이제 기준이 됩니다.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물론 민법이 있지만 이제 그 민법도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사자 사이에서 그런 계약이나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없이 그냥 묵식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 법관은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즉 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어요. 뭔가 재판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성문법도 없고 관서법도 없으니까 드디어 처리가 동원되게 된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 민사관계는요 평상시에는 좋게 그냥 아름아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은 호박잎을 샀다 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단 안에 썩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사후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재판 시에 주로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사법은 재판 규범성이 강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사법상의 거래, 근대 사회가 열리면서 사법상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근데 마땅한 기준은 없고, 그렇다고 법관이 이걸 재판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상업적인 어떤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은행하면 뭐라고 유명합니까? 사실은 은행 산업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유명하지만은 우리 은행하면 스위스뱅크 유명하죠. 스위스가 바로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스위스가 빨리 우리가 칼뱅 같은 이런 개신교도를 중심으로 가지고 근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위스 민법, 스위스 채무법인데요. 스위스 채권 채무에 관한 채무법에서 민법에서 이런 문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조항을 두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비록 계약서에서 깨알같이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을 하나 설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법률관계 양당사자는, 즉, 예를 들면 양당사자, 계약자죠. 양당사자는 서로 특별한 어떤 언급이라든지 없더라도 인간적으로 신의에 맞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이런 원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스위스는 한 4개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스위스 국민의 80%는 게르만, 즉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이치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이 출발이 뭐냐면 이러한 스위스 민법에서 출발합니다. 스위스란 말 별로 안 중요하고요. 민법적 이러한 사법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온 원리입니다. 그죠? 민법에서 나온 이론이다. 그래서 민법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때 이제 스위스에서는 독일 말로 이제 이야기할 때 트로이, 운터, 뭐 보셨겠죠 이거? 글라우벤 해가지고 트로이 하면 영어로 트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용어는 이런 뜻입니다. 신의에 맞게 이러한 성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인간적으로 이러한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하는 이런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칙은 굉장히 좋은 원칙인데 이 원칙이 좋은 원칙이니까 이것은요 오늘날 이러한 공법이죠. 이러한 행정법이죠. 이러한 공법. 오늘 이러한 실정법인, 인간의 이러한 실정법에도 오늘 뭡니까? 이것이 명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것이 굉장히 좋은 원칙이다. 그래서 이러한 명문화의 어떤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명문화의 경향으로서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행정절차법.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행정절차법 제4조 1항에서 신의의 성실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인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 18조 죄송합니다. 15조죠. 신의 성실의 원칙 15조 죄송합니다.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이제 민법이죠. 그래서 민법에도 규정이 되는데 민법 제2조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자, 이런 걸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주로 종종 뭐하고 비교되느냐? 신뢰보호하고 연결되는데요. 신뢰보호가 이제 비교가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신뢰보호도 처음에 출발할 때, 신뢰보호는 출발점이 뭐냐? 연역입니다. 이러한 연역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발생이 되겠다는 동기가 연역인데, 연역은 이거는 사법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신뢰보호 원칙은요, 같은 연역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독일의 판례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론에서 나왔다. 이 판례 좀 이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요, 뭐 갑자기 행정법 이렇게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과부 사건, 미망인 사건이라는 미망인 사건. 우리가 판례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일 때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인데 미망인 사건에서 유래했다. 이 미망인 사건은요, 잘 알겠지만 뭐냐면 미망인에게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미망인, 즉 과부에게 과부 수당을 정부가 약속했다가 지급하는 데서 유래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부 수당은 바로 뭐냐, 급부행정, 즉 이러한 복리행정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현대의 새로운 행정인 복리행정에서 사실은 유래했다. 이런 점이 이제 되게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법으로서 실정부에도 이것도 역시 명문화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신의성실이나 신뢰보호원칙은 둘 다
법의 일반 원칙이고 조회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 없이도 당연히 인정되는 원칙이지만 아니지만은요, 이게 그러니까 명문화되고 있는데 신뢰보호 원칙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즉 명문으로 민법에는 없어요. 다만 행정 절차에는 있습니다. 4조 2항이 있고요. 국세기본법에도 있습니다. 18조 3항이 있습니다. 18조 3항은 본 적 있죠? 뭐 때 배웠습니까? 간섭할 때 행정 선례법을 암시하는 근거다. 한 2번 정도 최근에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그 차이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했고요. 신의성시는 이걸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내용은 판례에서는 신뢰법하고 구별되지 않는다. 내용상 구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뢰법 원칙 들어갑니다. 자, 신뢰법 원칙에 대한 연역, 방금 얘기했습니다. 연역은 독일에서 미망인 사건, 즉 과부 사건인데요. 과부 사건에 대한 판례에서 유래했다 이런 되죠. 그래서 미망인 사건에서 유래했다 이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신뢰보호를 보호해주는 근거가 뭐냐는데 이 근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의성실 원칙은 신이 뭐 보호해주면 좋잖아 이런 의미인데 신뢰보호 원칙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냥 신뢰를 보여준다 이게 아니에요. 법적합성. 그러니까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안 해줘야 되는데 신뢰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를 보여주게 되면 법적합성을 해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주의에서는 법적합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행정에서 법주의로서는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이 원칙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가치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합성을 헤쳐가면서까지 신뢰를 보호해주는 이유가 뭐냐? 법률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보호, 즉 과부에게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과부상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도로 환수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약속을 해가지고 과부는 정부가 그 과부상 주는 걸 믿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과부의 신뢰를 보호하자면 국가가 있잖아요. 바꾼 국가가 정한 법에 대한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신뢰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의성시와 달라가지고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는요, 여러분들 영어 배우셔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영어적 구조인데요, 사실은 why the reason 이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타당한 이유가 뭐냐?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지만은 뭐 하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지만은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론적 근거라면 항상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why the reason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실정법적 근거인데요. 실정법적 근거는 똑같은 질문을 하죠. 맨날 묻는 거. 첫째로 실정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하지 않는다. 늘 똑같은 대답이고요. 그러면 있느냐? 그러면 있다. 명문이 있는데 보다시피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그럼 이런 신뢰를 보여줄 때는요, 적어도 요건이 필요하겠죠. 적어도 아무 따나 다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법적 값을 해쳐가면서까지 보호를 해주리 이거야. 그래서 요건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건은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신뢰보호는 그러면 아무 데나 다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신뢰보호는 뭐 아무 데서나 다 될까? 이거 되죠. 그래서 이런 신뢰보호가 적용되는 범위 어디까지가 적용되느냐 할 때 여기까지 적용된다 이런 점 적용 범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뭐냐?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신뢰보호를 적용했을 때 만약에 위반했을 때 위반 시의 효과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하고 그러면 신뢰보호는 뭐 신뢰보호하는 게 다 좋으니까 신뢰란 말로 좋으니까 무한정 아무 제한도 없이 인정되느냐? 아니에요.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뢰를 보호하게 되면은 보다시피 법 적합성을 해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 만약에 법 적합성하고 신뢰 보호가 서로 충돌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요건이 많이 출제되고요. 요건에 대해서는 판례가 현재 우리나라 판례가 굉장히 막 화라산처럼요 판례를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시험에 합격 안 하면 이 판례를 계속 추가적으로 외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신뢰보호의 도사가 될 수 있는 너무 오래 공부하시면은 신뢰보호의 도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역 들어가는데요. 신뢰보호에 대한 연역은 미망인 사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신뢰보호에 대한 미망인 사건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미망인 사건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학자들이 만든 게 신뢰보호의 원칙이에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Das Leben der anderen, 제가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영화거든요.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예요. 최근에 그 영화를 봤는데요. 오래된 영화지만은 저는 최근에 그 영화를 봤는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뭐 많은 국민들이 보는 데서 장렬하게 뭐 순사할 수도 있고 또 순직할 수도 있고 또 잡혀갈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소리 소문 없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 타인의 삶은 그 영화가 붕괴되기 전에 호네크 정권 당시에 동독의 그 유명한 비밀경찰인 슈타지, 이러한 슈타지의 아주 정의 요원이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숭고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빛도 안 나게 희생해가는 그런 과정을 아름답게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잘 다 보셔서 알겠죠. 사실은 그 이제 84년 정도인데 여러분이 태어난 날 그 정도죠. 여러분 태어나시고 안 되고 나서 이제 동독이 붕괴된 셈인데요. 사실은 이 동독하고 서독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냥 비슷하게 출발했어요. 또는 이제 동독의 체제가 더 낫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어요. 저는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관료 체계로 이제 굳어지면서 독재로 굳어지게 되고, 그런 독재는 많은 있잖아요.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들의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독일의 그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동독에서 이제 그 당시에 동독이 이제 송서독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잘 나갈 때만 해도 동독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얼마든지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베를린 장벽 없었어요. 철조망 같은 거 잘 없었고요. 그냥 다 간단한 국경이 있었어요. 통제 안 해요. 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만 검문만 해요. 검문한데 뭐 그 검문은 형식적인 검문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래서 자기들도 텔레비전 있잖아요. 주파수 같이 해가지고 서독도 동독 텔레비 볼 수 있고 동독도 서독 텔레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자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뒤로 사실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마샬 플랜의 지원을 받은 자본주의에 편입된 서독은 굉장히 뭐랄까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 비해서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산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딱 해놓고 아예 사회주의적인 우리는 가난해도 같이 잘 산다,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 바로 코앞에 있고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주의 그 주류인 미국에 코앞에 있으면서 가난한 나라 쿠바 있죠. 근데 쿠바 지금 사실은 반란 안 일어나거든요. 미국에서 계속 그렇게 부추기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안 납니다. 사실 다 행복하게 살아요. 가난해도. 왜냐하면 뭐 그렇게 문제 안 삼습니다. 카스트로가 그런 건 잘한 거죠. 대신에 카스트로는 의과대학 있잖아요. 가고 싶으면 다 의과대학 다 시켜줍니다. 의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차고 넘치니까 의료에 문제 없어요. 그냥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구찌 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화롭지 않은 거지. 자기들은 그 초라하지만은 같이 늘 거리에서 연주하고 담배 피우고 느긋하게 있잖아요. 대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쿠바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거 아무도 부정 못하죠. 그러니까 쿠바에서는 뭐 반란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잘 없어요. 그리고 뭐 비밀 경찰이 뭐 사람들 뭐 조지고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카스트로가 잘하는 편이에요. 그 당시에도 뭐냐면 남미의 다른 나라가 가난했을 때 쿠바는 또 쿠바도 뭐 지금도 그렇게 부유하고 산업적으로 발달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쿠바는 먹을 게 좀 충분했거든요.
충분하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국가가 그냥 딱 결정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지가 나와가 민중들 앞에 얘기합니다. 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 이름 모르니까 뭐 볼리비아가 있는데 이 볼리비아가 지금 다들 이렇게 굶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좀 형편이 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현재 우리나라 쌀 생산이 이렇게 돼 있고 참 뭐 밀 생산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남는데 이거 좀 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민주들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요정에서 그러면 한 4만 가마 정도 남는데 이거 줍니다. 그러면 예 막 이런 거야.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미국의 바로 코앞에 CIA가 그렇게 장난을 치고 어떻게 조작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미국 코앞에 있고 정말로 힘없는 나라거든. 근데 그거 사실은 못 뛰어넘는 거야. 사유지를 그렇게 갔으면 안 좋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죠? 그런데 동독은 그 경우는 중간에 굉장히 뭐랄까 열등감 때문에 경직돼 버리는 거야. 그 결국은 뭐냐면은 지식인들을 탄압하고 예술인을 탄압하고 동독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 관료들. 그런 상태인데 그전에는 서로 간에 체제 경쟁할 때는 넘어오는 놈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넘어오는 놈이 많으면 야 봐라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으니까 얘 넘어왔겠나 이런 거야. 그래서 잘하더니 서독은요 그 당시에 인력이 사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까 인력이 너무 모자라는 거야. 근데 그 인력을 대부분 어디서 충당했냐면 터키에서 충당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명한 자랑하지 않은데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어요. 강버수진가 많이 있어요. 강수진인가 많은 여자 있죠. 그 여자 남편이 터키 사람이야. 독일은 온통 터키 이민들이 많은 거야. 근데 터키는 알다시피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돌이 심해. 그러니까 독일이 위기를 느끼지. 그래서 한국에서 강부하고 간호사를 데려다가 쓴 거지. 주로 시체 닦고 이런 거지만은 그렇게 썼다고. 우리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강부로 갔다고. 강부 간 사람들이 다 잘 돼 있지.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그런 시절에 이왕이면은 한국 사람이나 터키 사람보다는 자기 동족이 더 낫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꼬시는 정책을 하는 거야. 동독 사람들 보고 서로 꼬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동독에 있는 사람도 만약에 서독으로 넘어오면 이제 탈출이 아니지. 그 당시에 탈출도 아니었지만은 처음에는 그러면요 뭐냐면 서독에서 갖고 있는 모든 복지를 즉 과부 같은 경우는 과부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과부는 별로 신경 안 썼어. 왜? 동독도 살만하니까. 그런데 동독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또 서독과 격차가 심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이 여자도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남들이 넘어가니까 흔들리죠. 자 이때쯤 되니까 동독도 이제 뭐랄까 동독도 긴장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을 쌓고 철조망을 더 쌓고 넘어간 사람들 총을 쏴 죽이고 이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브란덴부르크 광장에는 144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탈출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기념한 일종의 설치 미술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 시점에 이제 이 여자는요 못 살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문제는 서독이 그 당시에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서독은 뭐가 마음이 바뀌었냐면 이런 게 됩니다. 서독은 자 내부적으로 이제 비밀 경찰을 통해서라든지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동독이 이제 붕괴 위기에 있는 거야. 내부적으로 이상 못 버틸 거다. 이미 브레즈네프 즉 사실은 동독이 한 축이었던 러시아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독은 더 못 버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이제 내부적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만약에 지금 같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동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다 넘어오면 정말 우리가 이런 정책을 그대로 서독과 같은 그다음 복지를 그대로 줄 수 있느냐 안 된다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서독이 정책을 바꿨어요. 안 하기로 폐지했어요. 했는데 이제 과부가 그걸 압니까? 그 전에 자기는 이제 들었는 얘기만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알고 넘어왔어요. 넘어오니까 일단은 넘어온 사람 과부에 대해서 임시 조치로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제 과부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돈이 나가야 되니까 돈을 지급하는데 하면서 독일은 이제 심사를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있는지를 심사를 해봤는데 독일은 좀 늦어요. 천천히 합니다. 신중하니까 한 1년 걸렸어요.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과부는 과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면 법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사건에서는 원래는요, 뭐라고 했냐면 이때까지 받은 돈도 토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과부 수당 아니고요. 복지행정에서 말이죠. 이렇게 만약에
어떤 행정이 잘못돼가지고 철회되었다. 그러면 수익적 행위가 철회했을 때 그 이전에 거부받은 내용을 다 토해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런 게 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과부는 이제 뭐 난리 났죠. 왜냐하면 이제 뭐냐 이래 되겠죠. 너희들 말 믿고 내가 넘어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랬죠.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행정공무원도 지도도 딱하게 생각되지만은 법이 이제 안 되는데, 법에서 이제 이게 효력이 끝나가지고 당신은 그 법적 지정식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과부한테 기회에 들어오겠어요? 그럼 과부는 뭐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부의 소송 제기는 뭐냐? 정부가 한 약속을 믿고 내가 넘어왔는데 정부가 그 말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된 거죠. 그리고 법 개정하는 건 난 모르는 일이고 이래 됐죠. 자, 이랬는데 법관이 가만히 보니까 참 고민이 됩니다. 과부의 과부상 지급해 하고 싶어요. 딱 하거든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과부상 지급할 때 그냥 지급해라 이런 거 지급됩니까? 아니죠. 왜냐면 국가기관 보고 그런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정부에 근거가 없어요. 관세법도 물론 없겠죠? 그게 이제 판사가 있잖아요. 짱구를 굴려본 거죠. 굴려보니까, 민법에 보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데, 법률관계 당사자, 저 국가도 안에 당사자겠나? 당사자는 신의에 맞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 상대방의 신의, 즉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그냥 법관이 이 과부를 구제해줍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적어보면 이래요. 자, 이망희 사건의 내용은요. 방금 내용 한번 적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요건, 이론적 근거 다 여기서 나와요. 사실은. 핵심은 여기 다 있어요. 이 골격인데, 먼저 이야기할 때는 이런 동독에 과부가 있습니다. 미망이죠, 과부. 근데 미망이보다는 과부가 더 좋은 말인데, 과부는 홀로 된 여자 이런 뜻이고, 미망이는요, 남편 따라 죽어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아직도 살아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미망이는요, 뭐 사실은 옛날에 순장 풍습 이후에 순장을 하다가 이제 안 하죠. 여자들이 똑똑해지니까 내가 왜 같이 죽어? 이래가지고 안 죽는 거야. 안 죽으면서 뭐냐면, 계속 사람들이 눈이 좀 그러니까 그냥 체면치레, 이게 립서비스죠. 립서비스로 뭐냐면, 허허 따라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못 죽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런 뜻이 미망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망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쨌든 동독의 과부가, 서독 정부가 있잖아요. 이런 서독의 정부, 과부하고 정부 원리죠. 이런 서독 정부에 넘어오면 서독 정부가 이제 꼬시는 거예요. 담장 넘어서 꼬시면서 넘어오면은 과부 수당을 주겠다. 과부 수당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조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있잖아요. 독일말은요. 도로 있잖아요. 과부 수당이 더 맞아. 빗변이 과부거든요. 겔트는요. 우리가 요금, 금 할 때, 금 할 때 이런 금자에 가요. 돈을 할 때, 골드 비슷하죠. 겔트. 그래서 빗변 겔트인데, 이 과부 수당을 넘어오면은 주겠다는 거죠. 주겠다는 말을 듣고 믿었어요. 믿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탈출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과부수당을 줬어요. 근데 그런 과부수당이, 이라는 과부수당이죠. 보조금 또는 과부수당, 과부수당이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안 나왔어 있잖아요. 안 나와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법원이 나타나가지고 쫙 나타나가지고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너무 기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강에서는 이러한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이러한 신의칙을 이러한 적용해서 과부를 구제해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미담인데. 자, 요 내용에서 이제 이 판례가 나왔어요. 막 신문에 대스덕필 됐죠. 왜냐면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당연히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나오니까 학교들이 이게 근데 이 순수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뭘 세워놓은 해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갖다 놓고 재료를 이렇게 갖다 놓고 믹서기에 돌려가지고 이 순수한 내용만 뽑아냈어요.
뽑아내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를, 아, 이거는 순수한 신의성취 원칙, 즉 민사상의 신의성취 원칙과 다른 공법상의 새로운 원칙인데 이름을 신뢰보호라고 한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해서 판례 이론이다.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독일은 재밌게도요, 참 잘 돼 있어요. 나라가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직은 잘 돼 있는 게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학설을 만들어내면 판례가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일반화됩니다. 일반화되면요, 실정부에서 명문화시키는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신뢰보호 원칙도, 그래서 그거 많이 묻습니다. 이 과정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학생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학자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취지를 교과서 어디도 쓰진 않아요. 안 쓰지만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확약 같은 것도 그래요. 확약도 우리 학설에서 했던 것들을 판례가 인정하고 실정부에 명문화되고, 우리는 아직 안 됐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독일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럼 쟤들은 판례가 다수를 인정한 다수리냐 판례냐, 우리 실정부도 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는요, 우리가 판례가 도입하는 거고,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확약 같은 것들은 사실은 독일은 도입했는데 우리는 도입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출제하는 거야. 우리나라 판례가 인정하나 안 한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왜 확약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이 많은데 왜 그 포인트에서 답이 자꾸 나오냐면, 선생들이 묻고 싶은 거는 지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대체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게 이제 사실은 미망의 사건인데 요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서 이제 이런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이론적 근거 들어가죠. 그 신뢰보호 원칙 또는 근거 들어가는데요. 이런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근거 들어갈 때 첫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 근거입니다. 왜 이거 해줘야 되지 하는 얘기죠. 이론적 근거 들어갑니다. 이론적 근거. 또 나오는데 이론적 근거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실정법적 근거 여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건 나왔죠. 요건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하나하나 볼까요? 자, 과부 보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과부한테 막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이제 신문에 일면에 톱으로 나온 사건이거든. 뭐 지금 대한민국의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공무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진 거야. 그러니까 뭐 대사건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과부한테 하게 되고, 이웃집에서 와서도 막 난리야. 독일에서 막 유명한 막 이렇게 막 방송사들이 다 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이러니까 이웃집도 다 관심을 가지는 거야. 이웃집 아줌마들이 그 미망인에게 축하 말을 건네면서, 아, 정말 축하드린다고. 우리는 사실은 딱하게 돼가지고 돈이 사실은 법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돈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나왔고 뭐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과부가 하는 얘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가 말이죠. 약속했으면 내가 그거 믿고 넘어왔는데 약속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 이웃집 사람들이 그래 당연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국회가 말이죠. 법을 없애가지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안 주기로 했는데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보다시피 이렇게 언론도 이렇게 조명을 하다시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그게 대단한가? 이러면서 대단하죠. 그거는 뭐 그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부가 그래. 그래서 이제 과부가 쓴 책 이름이 신뢰보호 원칙 인정받으려면 과부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책이 없었겠죠. 하여튼 그래서 한번 봐봐요. 신뢰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건이 동독 과부되죠. 과부한 얘기 들어보면 수록 정부가 지가 먼저 말을 했잖아. 내가 가만히 있었나?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지보고 돈 달라 그랬나? 지가 먼저 그런 소리 했잖아 이거. 그걸 보고 뭐냐면 지가 먼저 그런 말을 했지, 이걸 보고 지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선행 조치 또는 선행행위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보냐, 왜 선행이라고 왜 하냐면 독일어는 포화는 영어로 FOR하고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죠? 포화, 비엔, 영어로 고야, 포고야. 먼저 지가 앞서갔잖아요. 먼저 지보고 넘어갈 원래 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지가 방송으로 나가지고 넘어오기만 하면은 돈 준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그렇게 뭐 지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꼭꼭 찔렀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살자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행조치인데 요거 이제 선행조치란 말 대신에 우리 판례에서는 용어가 굳어진 용어 하나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건. 근데 이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럼 이러한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가 말이나 말씀은 동, 행동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은동, 정부의 은동이 있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거는.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판례가 있잖아요. 이러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한 것하고, 그 다음에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은 것,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우리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거고,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판례도 꼼꼼하게 외워야 되는데, 비슷한 판례가 많고요. 이론적으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것, 해당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게 다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판례도 더 중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듣고, 그 다음 믿고, 믿었어요. 자, 문제는요, 믿었다고 해가지고, 다, 예를 들면 그 믿음이 보호돼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상대방이 거짓말 했어요. 자, 만약에 하사관을 이제 임용하는데, 하사관 임용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자랑이 없는 사람이 거짓말로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이야기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려고 했을 때 나는 당신들이 내를 임용을 했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하사관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에도 하사관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거라고, 연금을 받을 거라고 믿었다. 그거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보호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말이죠. 그런 믿음을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은 뭐냐?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는 거짓말 해놓고 나서 상대방 보고는 믿음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는 거라든가 이러한 신뢰 자체가 신뢰의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뢰가 이러한 보호 가치가 있는 거에서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사기치지 않았어야 된다. 상대방 지는 사기쳐놓고 나서는 지가 사기친 결과 했는데 허가받을 때 지가 허가를 거짓말 해놓고 나서는 거짓말 허가 요건을 꾸며놓고 나서는 나는 이 허가가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상대방 쪽에서 신뢰를 보호받는 이러한 상대방의 잘못을 귀책이라고 표현한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가는데요. 한번 볼까요? 번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번자 잘 못 쓰지만은 자, 이러한 귀. 여기 저 도련명의 귀 거래사 할 때 기억입니다. 돌아갈 귀.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귀책. 책이란 말 쓰잖아요. 원래 이 책임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법학에서는요, 책은 비난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비난받을 짓이 없어야 된다. 기책 사유가 뭐냐? 이런 기책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 주의될 거는요, 우리가 행정법 공부하거나 또는 시험 지음에 나올 때 어떤 말이 생략될 수가 있어요. 주로 서술 문장, 이다라든지 있다 같은 것들은 그냥 명사만 나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없을 것은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잘 다시피 스테인리스 바꾸라고 그냥 스테인하고는 다른 뜻이잖아요. 리스를 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테인리스하고 스테인하고는 완전 다른 의미거든요. 좀 저리더라도 물론 다른 의미예요. 그죠? 알겠죠? 그래서 기체사유가 없었는데, 이런 기체사유의 핵심이 뭐냐면 상대방이 상대를 속여요. 자, 말로 장난을 치잖아요. 여기 이제 말로 장난치는 거죠. 이게 나쁜 거죠. 사기친다 찾자면 이게 이제 사유하다고요. 위가 있어요. 사위. 이는 사위라든지 또는요, 예를 들면 고의, 과실, 그 다음에 허위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된다. 요거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미국 탈출했는데 탈출해야 됩니다. 남의 종교인데 기독교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에 있잖아요. 말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 좀 좋게 생각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의 생각입니다. 법을 공부해가지고 나는 예수의 말은 헌법이고 바울의 말은 법률 정도 수준인데 동일시해가지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수는요, 믿으면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물론 좋은 뜻으로 했겠죠. 물론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수의 말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묘하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겠죠. 물론 예수가 말하는 그 믿음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글자로 봤을 때는 또 그 뒤에 있잖아요. 사이비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왜곡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사이비 뭐 이런 것들은 주로 기복적인 교회들이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굉장히 사도 바울의 복음서가 아닌 바울 서신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걸 보면 그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탈출을 감행해야 돼요. 이 믿음은요. 행동에서 뒷받침받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은 믿음은 다 거짓말이에요.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항상 보면. 그래서 행동을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처리보래요. 그 사람이 이 처리한 말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 그 자체의 행위를 보고 행위에 기한치초한 믿음을 보호한다 이거죠.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게 대해서 처리보하고 그다음에 이런 손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물론 이런 손해의 발생은 항상 뭐냐? 그러한 정부의 언동과 이런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아무 상관도 없는 건 안 되겠죠.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공제 개념은 조금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약간 강의가 그렇지만은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이런 내용도 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말을 믿고 탈출했는데 자 가부상이 나오다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손해의 발생이에요. 그게 한 번 더 보면은 소속 정부가 말을 했다. 선행조치. 그 다음에 믿었다. 그 다음에 신뢰보호가치. 그 다음에 행동에 옮겼다. 즉 탈출했다. 처리보호. 그 다음에 뭐냐면 나오다가 안 나왔다. 돈이 안 나오잖아요.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야. 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 글자보다도 이 구조의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이거 보고 이런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글자에 매이지 말고 이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나 독일 팔리 이론을 만든 학자들이나 똑같이 이거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전이야. 오리지널이고 이 오리지널을 이렇게 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좋겠다. 일단은 나중에 외우더라도 항상 저 판례를 기초로 해가지고 보면서 기억하면 좋겠다 이거죠. 이걸 한 번 더 다시 따지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론적 근거인데요. 되게 중요한데 이론적 근거로서는 보통은 학설이 나옵니다. 나오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다른 데서는 학설 자체를 묻는 문제는 요즘 들어 퇴조하고 있어요. 학설을 위한 학설 잘 퇴조하고 있고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통설이 뭐냐? 또 일반적 계례가 뭐냐? 다수설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학설을 깨알같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학설 전부 다 묻습니다. 학설 쭉 나열하면서 엉뚱한 학설 안 집어넣고 나서 이 학설 그게 포함되느냐 이것도 나오고요. 이 중에서 지배적인 학설은 뭐냐 이것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학설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이거죠. 그거는 이게 이론적 근거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이론적 근거는 이유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Y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제일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우리가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로서는 행정이 법에 적합하도록 행정해야 된다. 법에 위반되게 되면 사법적인 통제를 가겠다.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고 전 세계 국가 시스템입니다. 법치주의 구조인데 그러한 법치주의 구조에서 법적 합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신뢰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의회가 있잖아요. 가부에게 가부상 안 주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통일에 대비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더 큰 공익을 위해서 법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을 의회가 바꿨는데 법원 있잖아요. 그 의회에 만든 법의 취지에 안 맞게 판결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랬을 때 이 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냐면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이런 말 안 쓰지만은 분명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법적 합성을 헤쳐 가면서까지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신뢰를 보호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는 글자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니 연방의회가 있잖아요. 국민의 대표인 연방의회 국가기관 중에서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민족 정당성이 가장 강한 연방의회가 내린 그 결정을 판사가 말이죠. 뒤집어 가면서까지 위반해 가면서까지 인정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법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법률의 중요한 가치니까 의회가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대답해야 되거든요. 답인데 첫째는 뭐냐? 왜 주는 거죠? 이런 한번 생각해봐요. 왜 있잖아요.
법적 가부성을 해석하면서까지 왜 판사가 있잖아요. 신뢰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법에서는요 아무것도 없고요. 가부수당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부수당. 이거잖아요. 가부불쌍하니까 가부수당 좀 줘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단순합니다. 법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걸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이해할 수 있고 복잡한 것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맞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 제일 좋겠어요. 뭐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기겠지만은 그래요. 자 그러면 가부수당 준다. 근데 여기서 가부수당 왜 줘요? 왜 가부수당 줍니까? 과부가 경제적 사회적 약자란 말이야. 경제적 사회적 약자도 인간다운 생활한다. 이게 바로 뭐냐? 사회주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틀이 뭐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한테 그런 말 하면 택시사들이 너 빨개 했었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틀이 통설이 또 명문의 규정이 대한민국은요 사회적 민주국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걸 헌법에 명시해놨어요. 우리가 사회적 민주주의 국가란 말은 어떤 거냐면 사회적 민주주의 국가란 말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건데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사회국가를 선언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헌법들 중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꽤 괜찮은 헌법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 일본이나요. 일본이나 미국에는 없어요. 독일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우수한 헌법입니다. 만드는 우리가 남은 거 뺏겼지만은, 그냥 이제 그 당시에 111 해가지고 이한열 사건 나가지고 막 민주화 진행될 때, 막 노태우 정권이 막 급해가지고 부랴부랴 그래서 만든 헌법이긴 하지만은, 나름, 사실 우리가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괜찮은 헌법이에요. 첫째는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요. 생존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생존권이라고 익숙한데 사회권이 더 맞습니다. 사회권적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보장하려고 이러잖아요. 그 첫째로 뭐냐? 기본권 보장설이에요. 이거 한번 잘 봐요. 기본권 보장설. 이게 어떤 거냐면 한번 봐요. 헌법 구조가 한번 열어요. 통치권이 있겠죠. 통치권 중에 자 입법권이 있습니다. 입법권이 결과로서 법률 만들어졌죠. 이거 됐죠? 됐는데 통치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수단하고 목적이 어느 게 위에 있어요? 목적이 위에 있죠.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통치권은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죠.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요. 행정을 집행하고요. 사법부가 법을 선해서 재판하는 건 다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이 목적을 위한 거 아닙니까? 입법권도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니까 이게 더 위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권 보장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우리나라는요 사회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회국가 원리예요. 이 택시기사들을 들으면은 놀라겠지만은 대한민국의 통설은 이런 사회국가 원리다.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국가를 보고 사회국가 원리를 채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왜 나왔는지 얘기해 줄게요. 봐봐요. 자, 법률 위에 뭐가 있어요? 한번 해봐요. 그냥 법률 위에 나와서 법률 위에 뭐가 있죠? 헌법 있는 거 맞죠? 헌법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헌법 안에는요. 우리나라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 13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130개 조항이 똑같은 가치가 있느냐?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 안에도 헌법이 있고 헌법률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적 헌법이 있고 상대적 헌법이 있는데 기준이 뭐냐면 절대적 헌법은 헌법 개정 권력자, 즉 국민이죠. 헌법 개정 권력자가 헌법 개정의 절차를 통해서도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합의를 보고 지지를 해도 바꿀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절대적 헌법이라고 해요. 어떤 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이거는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부정해도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법의 기본 질서하고 기본 원리는 못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헌법 회계라고 그래요. 그거는 절대 다수가 히틀러 시대 때처럼 절대 다수 90%가 찬성해도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헌법의 기본 질서인데 그러면 헌법 안에요. 사실은 그 안에 이런 상대적 헌법도 있고 절대적 헌법인데 절대적 헌법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기본 질서가 있거든요. 헌법의 기본 질서인데, 헌법의 기본 질서 또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기본 원리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력, 분리, 국민 주권주의,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뭐냐? 사유국가 원리야. 그게 또 상위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상위 가치를 위해서 하위 가치를 희생하는 거 괜찮다. 이런 의미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기본권,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거 뭐냐. 법원이 신의성실 원칙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판례에서 신의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신의칙을 보호하려고 이런 학설도 있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 봐봐요. 또 한번 바로 들어가면,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예전에는 뭐 개소서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거 그냥 믿고 살고 가고 있는데, 그 돈이 나오다가 안 나온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 안정이 필요한데,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에요. 근데, 자, 법적 생활의 안정성 또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말씀드릴게요. 라드브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스타프 라드브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현대 법 철학자 중에서 통설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리를 잘했는데요. 책 하나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한 5, 6천 원밖에 안 해요. 라드브루의 법 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 조그만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너무 법학자는 아니니까 한번 볼 필요도 있는데 잘 된 책이거든요. 그럼 법칙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법은 예를 들면 뭐 행정 절차법 또는 정보공개법 등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들이 다 있는데, 그럼 법이 궁극의 어떤 원하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 뭐를 지향할까? 이념. 법이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딱 줄여서 얘기하면 뭘까?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 정의. 또 하나가 뭐냐? 법적 안정성. 근데 현실에 맞아야 돼. 구체적 타당성. 구체적 타당성을 따라가려면 법차적 개정해야 되고, 법적 안정성 생각하면 법차적 개정하면 안 되고, 이런 모순된 관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세 가지 가치가 법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 법은요, 법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자체가 가치거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설사, 예를 들면요, 좀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의 법적 생활에 안정성을 가야 된다? 이게 현재 다수예요. 다수를 물어요. 일반적 견해는 뭐냐? 법적 안정성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수 번째 한 얘기는, 뭐 이러죠. 뭐 이런 거죠. 왜 꼭 뭐 이러죠. 신뢰보호 그 자체가 좋은데, 왜 이걸 꼭 헌법에 우리나 다른 데 자꾸 꾸어나? 독자성설. 이런 게 있어.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 요것도 이제 이론적 근거에 들어가고요. 자, 실정법적 근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생략하는데, 실정법적 근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실정법적 근거는, 한 번 더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합니다. 첫째로 뭐냐? 이러한 신뢰를 보호해주기 위해 있어서, 실정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는다. 당연히 자연법상의 원칙이니까 요하지 않는다. 있나? 묻잖아요. 있나? 있다. 이거죠. 있는데, 어딨나? 그래서 있는 거 묻는데, 아까 했던 거죠? 이건 뭐냐? 첫째로 명문역적인데, 민법에는 없다는 거죠. 민법에는 없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에도 있다. 이건 아까 전에 써드린 거라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쉬었다 계속하죠.